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10분 만에 투자 실력 높이기 7부작 중에 3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투자 영상을 보고 엔비디아나 나스닥에 관심을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다지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유의 정의는 거창하게 할 것 없이 상식적인 선에서 경제적 자유란 개인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 필요에 의해 노동소득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정의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치우기 싫으니 돈을 써서 청소도 대행하고 또 요리도 사 먹고 내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간병인도 자유롭게 쓰고 이 정도면 소박한 경제적 자유라 할 수 있죠. 굳이 막 스포츠카 사고 사치할 자유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소박한 경제적 자유를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남에게 노동을 부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누가 청소를 대행해주고 누가 요리해주고 누가 간병을 해줄까요? 테슬라가 얼른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면 모를까. 경제적 자유 혹은 부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일부 상위권만 누릴 수 있는 재정적 상태입니다. 결국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모두가 부자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경제적 자유를 얻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선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 시간. 첫 번째 요소는 실력입니다.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크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나의 부라고 할 때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복리의 효과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노동소득의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직선이지만 연봉 인상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가 임금은 시간당으로 정의되죠. 연봉이 4천이면 1년에 시간당 4천을 버는 것과 비례한 기울기로 상승하는데 연봉이 6천으로 상승하면 그때부터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도가 이 자본소득의 복리 효과만큼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두 소득 중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코비드 이후 2021년에 유동성이 넘쳤을 때는 너도 나도 모두가 자본소득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의 추월 자산과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자본소득 찬양의 중심에는 복리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리 효과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시드머니가 이 적은 앞부분에서는 역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노동소득은 50대를 넘어가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체적 한계라던가 등으로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시드머니가 적고 젊을 때는 노동소득이 중요하고 시드머니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본소득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리소스도 그에 맞게 안배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공부를 나중에 이 뒤에 50대가 되어서 복리 효과가 클 때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내가 목돈을 가지고 나서부터 투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 보면 50대 퇴직금 받아서 코인이나 주식했다가 빚까지 낸 가정의 비극이 종종 보도되기도 하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실력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자기계발을 해서 실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노동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이 기울기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지 않고서 이 각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의 두 번째 요소, 리스크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리스크가 높은 선택이나 투자를 하면 부를 더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리스크가 높은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소득의 측면에서는 남들이 회피하는 투자 상품은 가격이 더 저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에는 하이 리턴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노동소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원양 어선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든지 모두가 꺼리는 해외 오지에 파견을 간다든지 혹은 좀 더 흔한 예시를 들자면 고시를 준비한다는 선택도 시간이라는 귀한 리소스를 허비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지고서 더 높은 리턴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적당한 리스크를 지는 것은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리스크를 지면 질수록 우리의 소득선에는 점점 더 큰 변동성이 생기는데 적당한 수준까지 변동성이 생기는 걸 수용한다면 충분히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최적화해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리스크를 이렇게 지게 되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편에서 자금의 우위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의 대부분은 실력과 리스크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실력과 리스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의 세계에서 실력의 최고봉에 있다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거장들의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높습니다. 연평균 20에서 30%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막 1억을 200억으로 만든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워런 버핏보다도 실력이 월등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비상식적으로 많이 져서 그럴까요? 혹은 그저 운이 좋은 걸까요? 실제로 순수하게 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로또 복권인 파워볼의 역대 최고 잭팟 금액은 2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퀀텀 점프를 통해 부가 창출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력도 있고 또 리스크도 많이 졌지만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이를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없고 가격이 적정 가격 위주로 책정되어서 상식을 넘는 초과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블루오션 같은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잠재적 수요는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어떤 규제상의 차익거래 기회를 이용하거나 금융시장에서 아직 남들이 모르는 상품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이용하거나 대부분의 대박난 사업가들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오프라인 비효율성을 이용한 손준 회장님, 잠재 수요는 크지만 아직 시장이 없었던 PC 시장을 개척한 빌 게이츠, 배송 시장의 비효율을 해결한 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조스. 이러한 비효율성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성을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 창출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징은 실력이 있어야 비효율성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동시에 실력이 있어도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효율성에는 나쁘고 불법적인 비효율성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부자 거래겠죠. 그 외에도 코인 시세 조작이라든지 불법 리딩방을 통해 개미들을 유인해서 잡주 시세 조작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나쁘고 불법적인 비효율성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예전에 부의 추월 자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워낙 핫한 베스트셀러였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노동소득은 월급 노예들을 위한 것이고 자본소득은 너무 오래 걸리는 서행자선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추월 자선을 타는 법을 알려준다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블루오션, 즉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사업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비효율성을 찾아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긴 쉽지만 일반인이 결코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나 재테크를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가 과연 실력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강사가 이미 사용한 비효율성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어떻게 어디에서 매수하면 된다고 그 매매 방식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게 일시적으로 통할지는 몰라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비효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예전에 부동산 갭 투자하는 그런 기법들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기법들은 언제 규제를 받아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죠. 이미 타인이 활용한 비효율성을 돈 주고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결국 비효율성은 다른 누군가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쌓다 보면 내가 발견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성을 혼자서 활용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나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는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비효율성 자체를 듣고 배우는 건 쉽고 재미있는 반면 실력을 키우는 것은 고되고 어렵다는 것인데요. 비효율성을 말하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처럼 되면은 즉각적인 수익도 나는 것 같고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서 신이 나죠. 반면 물고기를 실제로 잡는 법, 그런 본질적 실력을 키우는 강의나 공부는 본인이 부단히 연습하고 읽고 노력하고 사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시간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 중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을 다뤘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시간의 덕이 큽니다. 워런 버핏이 60세에 은퇴했다면 지금 자산의 10분의 1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죠. 그러면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에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실력을 더 쌓든지 리스크를 높이든지 비효율성을 찾으면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빨리 부자 되고 싶어 조급한 마음을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을 쌓는 길은 경시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비효율성을 찾을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럼 실력도 없고 비효율성도 없으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남는 것은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잡주와 코인 같은 곳으로 자꾸만 발길을 돌리게 되고 그곳에서 도박하듯이 매매를 하면서 카지노 운영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내 의식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실력밖에 없다. 그런데 슬롯머신의 잭팟처럼 운이 좋아서 실력도 없이 돈을 지는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행운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제 인생에서 목격한 많은 케이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과 그릇에 과분한 돈을 쥐게 된 케이스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돈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 계좌에 돈이 몇십만 원만 왔다 갔다 해도 간이 콩알만 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해도 초연하죠. 그리고 그 그릇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실력을 갈고 닦고 리스크 속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늘어납니다. 그 그릇은 단순히 돈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갖가지 쾌락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가와 전부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분수를 까마득히 넘는 그런 돈을 도박이나 복권이나 상속이나 투기로 쥐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높아진 수준의 향락과 소비에 무비판적으로 빠지게 되겠죠. 절제 우위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없던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 그 수입은 운이었을 뿐 내 실력으로 재현할 수 없는 수입이기 때문에 내 부가 서서히 그 소비와 함께 원점, 그러니까 내 원래 그릇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향락과 소비의 눈높이 수준은 내가 평소에 가지 못했던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행복의 역치가 높아진 채로 지속적으로 불행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의 과분한 수입은 인생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두고두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 20대가 그랬거든요. 40대 입장에서 제 20대를 바라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 이보다도 더 들어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디 시청자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네 가지 요소는 양쪽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그리고 제3의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덜해졌는데 2021년 정도만 해도 자본소득 찬양이 극에 달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소득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수입이 꽤 된다고 해서 함부로 너무 쉽게 노동소득을 포기하고 전업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복리의 마법은 시드머니가 커져야 효과를 발휘하지 커리어 초반부에는 노동소득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 두 번째는 본인의 마인드, 절제 우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업투자보다 전업투자가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돈을 잘 벌 때는 내가 부업으로도 이 정도인데 전업으로 하면은 훨씬 더 2배, 3배 벌 수 있겠지 싶지만 전업투자로 막상 내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혹은 손실이 나면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노동소득은 노동하면 보장되는 소득임에 반해 자본소득은 이번에 벌었더라도 내년에는 보장되지 않는 소득원입니다. 위험이 높은 소득의 가치는 위험이 낮은 소득에 비해서 많이 할인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노동소득이 들어오는 액수는 이러한 지출과 독립적입니다. 반면 자본소득은 내 자본에 따라서 변동하죠. 인생에서 안 좋은 일들은 함께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지출이 막 늘게 되면 투자하던 금액 빼서 그것을 메우면서 자본소득 역량까지 줄어들고 그럼 더 벌어야 하니까 레버리지 쓰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이 시리즈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10년간 주식시장의 실질 수익률은 미국 주식시장이라 할지라도 지난 10년에 비해 형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이자율, 국채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전국이 발생했을 때 노동소득, 즉 내가 실무와 커리어의 실력을 갈고 닦아 놓으면 사회가 뭔가 리셋되었을 때도 제로에서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소득은 자본이 없으면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투자를 노동하듯이 열심히 분석하면서 실력도 늘리면서 하면 그 투자 실력 자체가 나의 커리어이자 경제적 해자가 되어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노동하듯이 투자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노동소득을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한 점이 있는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말고도 제3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 지출을 줄임으로써 확보되는 추가소득은 질적으로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보다 우월합니다. 왜냐? 우선 무염소득인데다가 면세소득입니다. 아껴서 번 돈은 세금이 붙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만약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0대 때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하고 이리저리 되면서 끊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인이나 주식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데 절제의무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채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고 있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광경도 없습니다. 만약 20세부터 하루 한 갑씩 피는 돈을 모아서 연 10%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은퇴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12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건강 나빠진 것이나 병원비는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담배값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하면서 절제도 하지 않고 투자 공부도 하지 않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스스로의 마음만 계속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제적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 시간의 4가지 요소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경제적 자유를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